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야망을 품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20살 왕위에 올라 알려진 세계의 거의 전부를 발밑에 두었던 사나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전장을 버리고 달아났고, 이집트인들은 그를 신의 아들이라 부르며 파라오의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제국 페르시아를 불과 3번의 회전으로 무릎 꿇린 이 사내를 후세의 역사가들은 알렉산드로스 메가스 대왕이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무후무한 정복자는 33번째 생일을 차에 넘기지 못했습니다. 바빌론 왕궁의 침상에서 열흘간 고열에 시달리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도 전장의 칼날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열병에 의해서였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은 순식간에 조각났고, 부하장수들은 서로의 목을 겨누며 피비린내 나는 후계전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죽던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의 동아시아에서는 7개의 나라가 천하통일을 놓고 사생결단의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훗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될 진나라의 소양왕이 막 전성기를 구가하던 때, 동서양의 두 거대한 역사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동시에 격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6월의 열병이 대왕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알렉산드로스가 병상에서 일어나 다시 동쪽을 바라보았다면 그의 창끝은 과연 전국시대 중국의 성벽까지 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그가 왜 바빌론에서 멈춰야 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기원전 326년 알렉산드로스는 인도 북서부 히다스페스강에서 포로스 왕의 코끼리 군단을 격파한 뒤 더 깊은 동쪽으로 진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히파시스강 앞에서 그의 군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왕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8년간 쉬지 않고 행군한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고향의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며 더 이상 한 발짝도 동쪽으로 갈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사흘간 천막에 틀어박혀 분노했으나 결국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로스 생애 최초이자 최후의 패배, 적이 아닌 자기 병사들에게 당한 패배였습니다. 바빌론으로 돌아온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원정을 준비하고 새로운 함대를 건조하며 페르시아의 행정체계를 자신의 제국에 이식하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고대 사료에 따르면 그는 카르타고와 서지 중에 정복까지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세계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23년 6월 초 연회에서 과음한 다음 날부터 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침상 주위에는 모략을 태운 매캐한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시위들은 왕의 이마에 적신 암압포를 울렸다. 내리기를 반복했으나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왕은 이미 말을 할 수 없었고 결국 대왕의 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장티푸스, 말라리아, 심지어 독살설까지 다양한 원인을 놓고 여전히 논쟁합니다. 하지만 이 세계선에서는 11번째 날 아침, 열이 꺾입니다. 시의 글라오키아스가 인도 원정 때 현지에서 구한 약초의 즙을 왕에게 투여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로스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중상과 질병을 이겨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리안 요새 공성전에서 화살이 폐를 관통했을 때도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육체는 비범할 정도로 강인했고 바빌론의 열병 역시 그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복된 알렉산드로스 앞에 다시 세계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서쪽의 카르타고가 아니라 다시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넘어 비단이 오는 땅. 페르시아 상인들이 세레스, 곧 비단의 나라라 부르던 미지의 세계. 알렉산드로스는 히파시스 강에서의 굴욕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레스는 미완의 정복이자 씻어야 할 치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쪽으로의 재원정은 단순한 야망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본토병들은 항명을 한 전적이 있었기에 알렉산드로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부대를 편성했습니다. 페르시아인과 박트리아인 소그드인으로 구성된 동방혼성군, 마케도니아식 밀집 보병 전술로 훈련받은 3만 명의 에피고노이로 구성된 부대였습니다. 기원전 321년 아라비아 원정을 부사령관 크라테로스에게 맡기고 자신은 새로운 동방군 5만을 이끌고 박트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구 반대편의 정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진나라 소양왕이 이궐 전투에서 한이연합군 24만을 괴멸시킨 지 불과 몇 년 뒤 전국 치룽의 세력 균형이 진나라 쪽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초나라는 수도를 빼앗기고
동쪽으로 밀려나 있었고 조나라만이 명장 연파를 앞세워 간신히 진해의 서진을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중원은 이미 최후의 통일전쟁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알렉산드로스와 진나라 사이에는 거대한 장벽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인도 북부를 통일하며 급부상하고 있던 찬드라굽타 마우리아의 마우리아 제국. 그가 이끄는 30만 대군과 9천 마리의 전투 코끼리가 인더스강 너머의 세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창이 중국에 닿으려면 먼저 이 거대한 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찬드라굽타는 놀랍게도 알렉산드로스와 한 번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탁실라에서 알렉산드로스를 직접 아련한 적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군의 전술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 강점과 약점을 모두 꿰뚫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20년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군 오만이 박트리아의 수도 바크트라에 집결했습니다. 그 군대의 구성은 히파시스강 반란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케도니아 본토 출신은 근위기병 헤타이로이 3천과 히파스피스타이 경보병 2천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페르시아 군기병 15,000, 박트리아 중기병 8,000, 소그드 경기병 5,000, 그리고 에피고노이 15,000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랜 원정에 지친 마케도니아 노병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에 굶주린 동방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군대를 이끌고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 북서부로 진입할 작정이었습니다. 찬드라굽타 마우리아는 이미 알렉산드로스의 동진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탁실라에서 마케도니아군을 직접 목격했던 그는 사리사 장창지는 정면에서는 무적이지만 험준한 지형에서 대열이 흐트러지면 기동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밀집보병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찬드라굽타는 인더스강 동안에 평야를 내주는 대신 서쪽 지류인 젤룬강과 체나브강 사이의 협곡지대에 20만 대군을 배치했습니다. 전면전을 피하고 코끼리 부대를 앞세운 협곡 차단전으로 마케도니아군의 진격로를 옥죄는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마우리아군은 소규모 기습과 보급로 차단으로 마케도니아군을 지치게 만든 뒤 우기가 시작되면 불어난 강물로 퇴로마저 끊을 계획이었습니다. 기원전 319년 4월 첫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젤룸강 서안에서 알렉산드로스의 선봉인 박트리아 기병대 3천이 마우리아의 전초진지를 공격했으나 매복해 있던 전투 코끼리 500마리가 강둑 뒤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말들이 코끼리의 냄새와 포효에 미쳐 날뛰었고 선봉대는 400의 사상자를 내고 후퇴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였습니다. 하나는 정면 돌파, 전 병력을 투입해 젤룸강을 건너 마우리아 주력과 회전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히다 스페스 전투에서 포로스 왕의 코끼리를 격파한 전례가 있었으나 그때의 코끼리는 200마리였고 지금은 수천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회 후 북쪽의 카슈미르 구원을 넘어 마우리아군의 측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2달 이상 걸리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넘는 동안 병력 손실이 클 터였고 무엇보다 우기가 오기 전에 고원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우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면의 젤룸강에 페르시아 군기병 10,000명을 남겨 공격하는 척 시위하게 하고 자신은 주력 4만을 이끌고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가우가 멜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속인 바로 그 양동작전의 확대판이었습니다. 카슈미르 고원의 밤은 발에 동상이 올 만큼 차가웠습니다. 낮에는 해발 4,000m의 공기가 폐를 쥐어짰고 군마 10마리 중 1마리꼴로 고산병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32일째 되는 날 알렉산드로스의 주력은 마우리아군의 동쪽 측면 탁실라 북방 40리 지점에 출현했습니다. 찬드라 굽타의 방어선은 서쪽을 향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동쪽에서 나타난 마케도니아군은 완전한 기습이었습니다. 기원전 319년 6월 탁실라 평원에서 벌어진 이 세계선 최대의 회전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에피고노이 밀집 보병을 중앙에 세워 코끼리 돌격을 버티게 하고 자신은 헤타이로이 기병을 이끌고 마우리아군 좌익을 파고들었습니다. 전투는 이틀간 계속되었고 양측 합쳐 3만 이상의 전사자가 탁실라 평원의 붉은 흙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우리아군 좌익을 붕괴시키는 데는 성공했으나 중앙의 코끼리 부대 3,000마리는 에피고노이 진영을 3번이나 돌파했고 찬드라굽타는 예비 병력 5만을 투입하며 전선을 복구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대는 3일째 아침까지 전장에 버텼으나 마침내 우기의 첫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원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사리사 장창을 든 보병은 발이 빠져 대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생야에서 두 번째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를 알렉산드로스로 만든 것은 승리가 아니라 좌절 이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퇴각하지 않고 찬드라굽타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평생 항복을 모르는 사내였지만 동시에 페르시아 정복 후 다리우스의 행정체계를 고스란히 흡수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찬드라굽타에게 인더스강 서안의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마우리아를 통과하는 교역로의 개방과 동방 세레스까지의 안내인 및 보급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장 셀레우코스의 딸을 찬드라굽타에게 혼인시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찬드라굽타의 진영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카우틸리아는 서방의 야만인에게 길을 열어주면 언젠가 그 칼이 우리를 향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찬드라굽타는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탁실라 대전에서 마우리아군도 2만 가까운 사상자를 냈고 남쪽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난다 왕조의 잔당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서쪽의 위협을 외교로 해소할 수 있다면 남쪽으로 전력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알렉산드로스가 원하는 것은 인도의 땅이 아니라 인도 너머의 땅이었습니다. 기원전 318년 탁실라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인더스강 서안을 확보하고 마우리아 제국을 통과하는 회랑을 얻었습니다. 대가로 전투 코끼리 500마리와 인도인 궁수 3,000명이 알렉산드로스군에 합류했습니다. 기원전 315년 3년간의 재정비를 마친 알렉산드로스 원정군이 인도 동부를 지나 미지의 땅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그의 군대는 출발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 낳은 최초의 다민족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스천 분지로 이어지는 험준한 산악지대와 아열대 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장의와 백기 같은 불세출의 전략가들이 피로 물들인 전국시대의 중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15년 가을 알렉산드로스 원정군 4만 5천은 마우리아 제국이 제공한 안내인의 인도를 받으며 겐지스강 상류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목적지는 동쪽의 세레스, 비단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안내인들조차 겐지스강 너머의 땅에 대해서는 상인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산이 있고 그 산 너머에 또 산이 있으며 그 끝에 거대한 분지가 있다는 것. 알렉산드로스가 향하고 있던 곳은 인류가 만든 어떤 군대도 대규모로 통과한 적 없는 지옥의 회랑이었습니다. 해발 3,000에서 5,000m를 오르내리는 산악지대, 아열대 밀림의 습기 속에서 번식하는 풍토병, 그리고 군마와 코끼리가 동시에 먹어야 할 막대한 사료의 문제. 원정군이 동쪽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보급선은 수백 리씩 늘어났고 그 보급선을 지키기 위해 병력을 분산시켜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전투가 아닌 말라리아와 이질, 산사태로 5천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코끼리 500마리 중 150마리가 험로에서 낙오하거나 폐사했습니다. 밀림의 공기는 썩은 나뭇잎과 습한 흙냄새로 무거웠고 갑옷 안쪽에는 곰팡이가 슬어 병사들의 피부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전군을 이끌고 밀림을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그는 군대를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주력 2만은 인도 북부의 탁실라로 후퇴시켜 보급 거점을 확보하게 하고 별동대 10,000명은 중앙아시아 초월 루트 곧 훗날 비단길이라 불리게 될 경로를 따라 동쪽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자신은 정예 15,000을 데리고 윈난고원의 입구까지 진격하여 세레스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원전 314년 봄 알렉산드로스의 정예군은 마침내 윈난고원의 서쪽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처음으로 중국 문명의 파편과 마주쳤습니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영향권 남단에 위치한 전국, 곧 오늘날의 쿤밍 일대의 소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정교한 붓과 제기들, 직조 기술이 빚어낸 비단, 그리고 무엇보다 알렉산드로스의 장수들을 경악시킨 것은 쇠뇌였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이 가진 활의 유효 사거리는 대략 150에서 200보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병사들이 사용하는 쇠뇌는 300보 너머의 관역을 관통했습니다. 청동 격발장치의 정밀도는 그리스의 어떤 기계장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군사참모 에우메네스는 이 무기를 보고 사리 3일집지는 접근조차 하기 전에 괴멸당할 것이라고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시대 중국의 변방 서국에 불과한 전국이 가진 무장이었습니다. 그 너머의 초나라, 그리고 천하를 통일하려는 진나라의 군사력은 이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진나라는 이미 수십만 단위의 징병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상항의 병법 이후 이등작 제도를 통해 병사 한 명 한 명이 적의 수급에 목숨을 거는 광적인 전투 집단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정예 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 사실을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정복자이기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고 낯선 문명을 만났을 때 파괴하기보다 분석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윈난에서 더 이상 동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서쪽의 사정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바빌론에서 날아온 급보는 심각했습니다. 그리스 본토에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반마케도니아 동맹이 재결성되었고 소아시아의 총독 안티고노스가 독자적으로 군대를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떠난 제국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세계선의 진정한 나비 효과는 정복의 실패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312년 바빌론으로 귀환한 알렉산드로스는 반란을 진압한 뒤 제국의 재편에 착수했습니다. 그가 동방에서 가져온 것은 땅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비단직조 기술, 쇠뇌의 격발장치 설계도, 종이는 아직이었으나 대나무 간독에 기록된 세레스의 행정문서 사본, 그리고 무엇보다 동방에 자신의 제국을 위협할 수 있는 거대 문명이 존재한다는 전략적 인식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박트리아에서 윈난까지 이르는 교역 거점을 설치하고 소그드 상인들에게 동방과의 교역 독점권을 부여했습니다. 비단길이 실제 역사보다 150년 이상 앞당겨 조직적으로 개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20년간의 변화는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동방 교역로를 통해 서방의 유리제조 기술과 건축공학이 인도를 거쳐 윈난까지 흘러들었고 비단과 칠기 그리고 쇠뇌 기술이 박트리아와 페르시아로 유입되었습니다. 바빌론의 시장에서 테레스산 비단의 가격은 같은 무게의 금과 맞먹었고 이 교역이 만들어낸 부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재정을 떠받치는 두 번째 기둥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기원전 293년 60살의 나이에 바빌론에서 병사합니다. 실제 역사보다 30년을 더 산 셈입니다. 그가 남긴 제국은 실제 역사의 디아도코이 전쟁처럼 산산조각 나지 않았습니다. 30년간의 추가 통치 기간 동안 구축된 행정체계와 페르시아식 총독제도와 그리스식 도시자치를 결합한 통치구조가 일정한 구심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사후 제국은 셋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서방의 마케도니아 계승국, 중앙의 바빌론 계승국, 그리고 동방의 박트리아 계승국. 하지만 이 세 나라는 실제 역사의 후계국들과 달리 서로를 멸하기보다 교역 동맹의 형태로 공존했습니다. 동방 교역로가 만들어내는 막대한 부가 전쟁보다 평화를 수지맞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실제 역사대로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존재가 전국 시대의 결과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진나라의 통일은 서방의 영향과 무관한 중원 내부의 필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의 궤적은 달라집니다. 진시황은 서방에 자신과 맞먹는 제국이 있다는 사실을 교역 상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만리장성의 건설에 서방 방어에 의미를 추가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장성이 오로지 북방 유목민을 향해 축조된 것과 달리 이 세계선에서는 서쪽으로도 방비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선에서도 피할 수 없는 역설이 있었습니다. 교역은 부를 가져왔으나 동시에 전염병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240년경 서방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역병이 인도 북부와 박트리아를 휩쓸었고 교역로의 중간 거점들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비단길은 실제 역사보다 일찍 열린 만큼 그 대가도 일찍 치러야 했습니다. 박트리아 계승국은 이 타격에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역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을 잃은 박트리아 계승국은 유목민 세력에 의해 기원전 220년 경 멸망합니다. 교역로는 끊어졌다가 유목민 제국의 손에서 다시 이어졌고 알렉산드로스가 놓은 그리스식 교역 거점들은 하나둘 초원의 모래에 묻혀갔습니다. 다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트리아의 그리스식 조화 기술과 건축 양식은 이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간단한 미술이라 불리게 될 동서융합의 예술은 실제 역사보다 더 풍성한 토양 위에서 꽃피었습니다. 기원전 200년경 분기점으로부터 120여 년이 지난 이 세계선의 유라시아는 실제 역사와 이런 차이를 보입니다. 알렉산드로스의 후계국들은 실제 역사의 셀레우코스 제국보다 오래 버텼으나 결국 분열했고 중국은 진의 단명한 통일 이후
한나라가 들어서며 실제 역사와 유사한 궤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하나 남았습니다. 한무제가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을 때 실제 역사에서 장건은 미지의 세계를 더듬어 갔으나 이 세계선의 서역에는 이미 알렉산드로스 시대의 그리스 어비문이 새겨진 폐허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양은 서로를 잊었다가 다시 발견한 것이지 처음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후의 교류 속도와 깊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33살의 사내가 열병에 시달리며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역사는 이 열병이 그를 죽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함께 유라시아의 동쪽과 서쪽은 수백 년간 서로의 존재를 희미한 소문으로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 그가 동쪽으로 향했다 하더라도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리와 기후와 거리와 보급이라는 어떤 천재의 전술로도 극복할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설령 그 한계를 뚫었더라도 전국시대 중국의 군사력은 마케도니아의 정예 수만으로 감당할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복하지 못했더라도 만났더라면 어떠했을까? 이 서사가 진정으로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과 서가 300년 더 일찍 조직적으로 만났더라면 유라시아의 역사는 어떤 경로를 그렸을까요?